우리가 그 주식 볼 때도 고점 찍다가 저점 찍다가 다시 고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살짝 반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저점을 찍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제가 소개해 드릴 논문은 김재호의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소분기라는 내용의 그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경제사학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출간한 이와나미 강자의 일본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일본의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동시대 한국 경제와 비교한 논문입니다. 본래는 출발했는데, 저자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시대 한국 경제와 이제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기존 연구 동향 자체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일찍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경제 사회가 형성한 시기, 그리고 경제 성장이 어느 시점에 가속화했는지에 대한 장기사적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현창 선생이 2006년도에 실론적으로 일본과 한국 경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16세기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따로 잡았고, 17세기 이후로 양국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경제사와 정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 내용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은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세기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 패턴이 나타났지만 16세기 이후로 양국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발달, 토지 소유권 보장, 정부 재정 능력 등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저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어느 시점부터 전쟁 이전에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이후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웠고 인구 압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업과 시장 경제 발달 차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선이 이제 실물 공납제에 기초한 제한적인 시장 경제 발달에 때문에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선 전기에 비해 어느 정도 농업 기술의 진보가 있었지만 생산 증가를 부추길 만한 인센티브가 일본에 비해 불리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자가 조선 후기 지방에 등장한 대규모 장시의 등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 지방 장시는 이제 농촌 가내수공업의 기초에 원료를 자급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나 농촌 수공업 발달에 대응하여 원료 산지가 따로 형성이 되고 이를 구입하여서 수공업을 영위하는 공정상의 분업이 강화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일본 경제의 역사, 이 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저자는 이제 조선 후기 경제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조선은 사회 구조와 제도적으로 한계를 지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내재적 발전론이 비판을 받은 이후에 조선 후기 경제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동시대 일본의 경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 후기 경제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저 같은 이제 초학자나 여러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글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4분. 훌륭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경제 성장의 정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 따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은 이 논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2017년에 출간한 일본 경제사 연구의
연구를 소개를 한 것이고,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제 인구 1인당, 지금으로는 이제 GDP로 환산해서 소개를 하는데, 인구 1인당 농업 생산량이라던가, 그리고 인구 밀도, 인구 증가율, 그리고 도시화율을 종합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봤을 때 14세기까지는 조선과 고려와 조선과 일본이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정체되었다가 조금 그 성장 폭이 좀 낮았는데, 이 14세기 이후로 양국이 급속도로 그 모든 수치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증가세가 16세기 어느 시점부터 조선은 하락세를 겪고, 일본은 그 성장세를 16세기 이후로 그 수치들이 계속해서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주식 볼 때도 고점 찍다가 저점 찍다가 다시 고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살짝 반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저점을 찍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는 네. 17세기에 일본도 크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만 인구 부양이 어렵다고 말한 근거는 혹시 무엇인지.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농업 생산력을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조선도 17세기 이후에 어느 정도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는 그 성장률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이후로 인구 증가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가지고 도시화율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서울을 한양의 집값을 비교를 했을 때, 한양을 중심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결국 한양을 중심으로 인구가 결국 밤이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이미 발전되어 있지만, 그 대도시 주변으로 이제 중소형의 도시라던가 기존 농촌에서도 그냥 농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부업을 같이 하면서 그 지방 단위로 그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그 사회 구조라던가 경제 구조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그러면 같은 배로 또 같은 질문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조선과 달리 일본에서는 도시가 왜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발달했냐고, 이 부분은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느꼈던 걸로는, 일단 일본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는 구조 자체를, 이 저자도 그렇고, 그 일본 경제 역사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그 시스템, 그 분권적인 자원제 시스템에서 이 기원을 많이 찾더라고요. 즉,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공납이라든지 이것을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시스템인 것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그 세금이 올라가고, 그 지방 단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구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처럼 이제 그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하지 않고 각 지방 단위로 어, 시장 경제 구조가 확립이 되었고, 나중에 에도가 막부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그 지방에 퍼져 있었던 그 시장 경제 구조 자체를 통제는 하고 싶어 했지만, 전면적으로 이제 이것을 부정한 채 이것을 억누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이어나갔다라고 어, 저자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도시와도 그런 비슷한 구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발전이 안 되었다면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일본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힐 만한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연구 경향 자체가 한국 학계에서도 이제 90년대까지는 이런 수치 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료의 일부를 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라는 언급을 했던 시기였고, 그런데 그 성장의 실체가 동시대 일본이나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실체가 미미했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발전상이 아예 없었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선의 성장을 이해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자본주의 맹화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조선이 정말 망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도 비판을 받아요. 왜 계속 자본주의에 이제 집중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아직 뭐 이제 조선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자본주의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들어온 것보다는 이미 그 전 단계부터 이미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는 단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쪽은 그럼 이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